사실 부산의 스마트 도시화라 하는 이 제목은 알고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그 이동 수단들이 첨단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전자통신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한 10여 년부터 우리 그 글로벌 뭐 넘버 원, 투를 그런 그 다투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법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법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 이 정식 법령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스마트 도시법이 이제 그 이어서 나와서 이것도 참 세계 첨단입니다. 그래서 각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것을 이제 구현하고자 이런저런 법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하나의 큰 뭐라고 할까 중앙정부의 국법으로 입법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로서 이렇게 제정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이례적인 우리나라가 앞서간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목차는 서문이 있고요. 이동수단들의 현황과 전망. 여기 이제 이동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 운항 시스템을 하는 선박, 그리고 이제 UAM이라고 그래서 드론 택시 같이 항공 도심 항공 운행 수단 이런 것이 동시에 지금 막 그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의 뭐 세계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부산 에코델타 시티라는 것은, 에코델타 시티는 이미 부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이 도입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시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건데, 제안은 크게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이제 그 시스템 구현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제안을 제가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각 이동 수단별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다음 자율 그 운항 이 선박이라든지 UAM 그 세 가지의 각각에 대한 스마트 시티에 적용에 필요한 제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상업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그런 것들에 대한 안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떤 정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제안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하나의 시스템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해상, 육상, 항공을 이렇게 연결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인적 물적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전자적으로 연결이 되고 자율적으로 운항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 스마트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을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동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제안들인데, 여기는 이제 뭐 금방 발표하신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이 배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한 5년 전에 그 이 AI 관련된 문제가 많이 대두됐을 때, 우리 이제 법률가들 몇 분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법률가 협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이상민 의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호 의원인가 두 의원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할 때 국회에 가서 저희들 정책 제안도 좀 하고, 제가 이제 그 상임 고문했습니다.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법률가 협회.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보고 자꾸 글을 쓰라는 거예요. 이 제안을 좀 해달라. 그 당시에는 왜 제가 글을 쓰냐면, 저는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법률가인데 왜 글을 써야 되냐니까, 외국에서 워낙 자료가 많은데 그거를 번역할 법률가가 없다. 그럼 엔지니어들은 법적인 개념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변에 엔지니어 박사 있는 몇 분들을 함께 많이 번역하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한 것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영어 논문을 썼습니다. 왜 영어로 썼느냐? 그 당시에는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인공지능 그 윤리이나 이런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윤리를 기초로 해서 인공지능이 도입된 모든 시스템에서 자동차든지 로봇이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뭐 항공이 어딘지 도대체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민사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게 알고리즘 개발자냐? 그 로봇 소유주냐? 제조회사냐? 이게 뭐 제조물 책임냐? 보험회사냐? 뭐 복잡한 거예요. 결국은 인공지능에도 인격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것에 관련된 논문들 처음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오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세계 그 뭐랄까 엔지니어 협회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4단계 인공지능 자동차 생산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뭐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인공지능 자동차 막 생산하거든요. 생산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시중에 나오려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진흥법 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상용화 촉진법으로 그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고 이제 법을 만드는데 문제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자율운항 그 선박도 법을 만들어야겠지만 우리 스마트 자동차법이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생겼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법에는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써놨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이거든요.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뭐랄까 탐력 없이 자율적으로 운행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자동차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없거든요. 그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세계 기술자 엔지니어 협회가 지정하는 레벨 4다. 레벨 3다. 이걸 법에 넣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말을 만들어냈는데 황당한 거죠.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동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도 국제 표준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놔니까 지금 또다시 많이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 만들 때는 아까 얘기한 MSC에 이런 표준하고 우리가 잘 박자를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선박 선진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어떤 선박의 제조 운항, 건조 운항 이런 것에 앞서가는 나라답게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앞서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도권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법이 반대로 그 MSC의 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자율운항 시스템에 관한 선박에 관해서는 여기 이제 그 코리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산 에코 델타 시티는요 이게 스크래치에서 시작하는 도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상 속의 도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 인프라, 거기에 모든 뭐 항공운항 인프라든 우리 교통이든 그다음에 해운이든 이런 걸 우리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를 뜯어고쳐 가지고요 이런 그 어떤 그 미래 모빌리티가 가능한 뭐라 그럴까 스마트 시티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가 운이 좋게도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즉 강서 허벌판에 처음으로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받아서 무에서 창출하다시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니까 이걸 할 때 우리가 위임 입법도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위임 입법도 상당히 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재량권을 많이 받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 델타 시티 안에 있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때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통신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그 통화 운영 관리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을 받았어요.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 잘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막 특한을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돼 있는데 스마트 도시법이 정말 우리한테 좋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연구과제를 그 법대 교수가 15억짜리 이런 연구과제를 이 연구재단에 신청할 때 네가 뭘 한다고 했을 텐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것들 진행하는 단계에서 블록체인 규제 자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했는데 또 해수부 장관 출신이 시장이 되고 그걸 진행하는 부시장도 그쪽 분야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뭐 제가 언급하기 싫은 이런 사태로 그 두 분이 다 물러났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부산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제안한 것들은 그겁니다. 부산 에코 델타 시티를 진행하면서 민간 기업도 끌어들일 수 있고, 현대자동차도 들어올 수 있고, KT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그 현대 해운도 해상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 이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자들과 법률신문관도 같이 참석해서 여기에서 어떤 그 공항하고 운행하는 UAM이나 우리 부산 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자율운항 시스템이 여기서 시범 운행하도록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7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도시가 있습니다. 부산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시티 하면서 그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세종시나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한다는 게요. 그거 기존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그게 한 대가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자동차 자체 혼자서도 이게 그 뭐라고 우리가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그래가지고 자동차하고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상대편 자동차 그 주변에 있는 인간 그리고 교통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돼서 정보를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들, 소위 말해서 이제 도둑놈 잡으려고 이렇게 설치해놓은 카메라 정보 따로 수집하고, 교통 안전 카메라 또 따로 수집하고, KT에서 뭐 정보 이게 막 그 시내에 보면요 무슨 안테나가 막 벌집처럼 흉물처럼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가지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잘해가지고 그 교통, 생활, 안전, 뭐 이 복지인데 다 이용되게 해야 되는데 부산은 해상으로 들어오는 선박이 엄청나게 많고 그 선박이 컨테이너로 연결되고 컨테이너가 또 택배로 연결되고 승객이 공항으로 가고 또 우리 부산 피에리안 국제항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것들에 모든 정보와 그 편리와 안전이 그 확보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정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이 상태 그 법령 체계 안에서는요 이게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과연 이 스마트 시스템이나 AI 정보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르는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무슨 각종 개별법들 다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이 명목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스마트 시티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단위는 아닌데 여기서만이라도 정보를 1단계 수집, 2단계 가공 수집할 때까지 적어도 이동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좀 양해해달라 하는 식으로 특구로서 운영을 해서 그 편익상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편익과 여기에 따른 안전이나 효율성에 오른 이 비교 형량에서 엄청 크다면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 돼서 우리 인공지능이라든지 앞으로의 이 정보화 시스템의 개인정보 어떤 관련된 법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개정해 나가는 데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도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이 부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모빌리티 시스템과 연계해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의 국가 시범적인 그런 좋은 그 어떤 이 AI 시대에 맞는 도시를 형성해보자. 그래서 이걸 피기로 해서 뭐 자율주행 선박 시스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로 가져오고 자율주행 자동차 UAM 이런 것도 기업들 부산에서 먼저 한번 해보자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자. 그게 이 논문의 목적인데 이 논문을 이제 진행해서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정책 제안도 해놨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이걸 이제 부산시에다가도 조례 그 정책 제안도 하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부산이 이제 항만 도시라 그래가지고 동부가 물류 중심이고 이런데 이 도시가요 가지고 있는 포텐셜 10분의 1도 못 쓰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적어도 부산 정도 되는 위치에서 전 세계 경제 대국의 4개 나라가 둘러싸고 있는 이 도시에 날씨도 좋고 정말 물류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항구 같으면 부산 앞바다에는요 지금 요트가 만대는 뜨다 항상 우리보다 못한 니스 앞바다, 캘리포니아, 뭐 산타모니카 이런 형편없는 그 산업 기반을 가진 도시에도 요트하고요 뭐 이런 조그만 보트 관광 레저 스포츠용 배가 인구 5만만 되는 무슨 뭐 미국에 있는 해변에만 가도 뭐 수도 없이 요트가 5천 대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매일 부닥치고 뭐 일이 생겨서 사건도 많고 거기 와서 살고 가고 돈 쓰고 가고 이 부산이 흑업을 타네요. 요트가 500대도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자율 그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해양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다 줄 몰려오고, 그 무슨 영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5만 불짜리 10만 불짜리 수리하는 거 하지 말고 500만 불짜리 요트를 잠깐 페인트지만 해주고 또 50만 불씩 100만 불씩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산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유럽 뭐 지중 해안이나 캘리포니아 이 서부 해안이나 이 살기 좋은 도시에는요 해양 관광 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 대수보다 배 대수가 훨씬 많아요. 그럼 자율운항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해상 중재 전문 해상 중재 기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추구하고자 논문을 쓰고 있는데, 뭐 논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참고로 아까 발표하신 거하고 이제 상관해서도 저는 해양 자율 선박도 있지 않습니까? 이 IMO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MSC 협약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주도적으로 나가면 충분히, 왜냐하면 해상을 있지 않습니까? 선박 건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선박을 보유한 그런 어떤 이 해운 산업의 규모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천이나 뭐 특히 부산 신항에 이런 우리 화물 처리하는 그런 규모로 볼 때 이 세계에서 이게 탑입니다. 탑. 당연히 우리가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산 스마트 시티 또는 부산이 어떤 싱가포르처럼 항만 도시로서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 방향을 가지고 좀 이 논문을 썼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고 질문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냥 불러도 좋고 지정되신 분도 좋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해양대학교 홍성환 교수입니다. 먼저 김용희 연구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제가 논문을 쭉 읽어보고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부산이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부산이 스마트 도시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토론자인 저 개인적으로도 평상시 생각하고 주장하던 것이 뭐냐면요. 기술은 첨단화되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발전하는 기술과 관련한 법규들이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기술들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R&D 연구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소위 국가의 전체적으로는 재정 낭비이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이신 우리 김용희 교수님께서도 부산이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로서 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행 법규 충돌 문제와 위반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행 법규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스마트 도시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컨대 자동차 제조회사, 통신사 등의 민간 업체가 주축이 되어서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나 입법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민간 기업의 의무 참여 정책이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손해를 보는 곳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한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R&D 사업에 이른바 잘 나간다는 민간 기업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발표자
교수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기보다는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저 개인의 제언입니다. 혹시 발표 논문 제언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부산광역시 스마트 도시화를 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거나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의 변화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히 부산 지자체 담당자분들하고 제가 기존 사업을 많이 회의를 해보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거저 먹으려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R&D를 참여하는 기업, 대학, 지자체가 같은 수준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학습 없이 그냥 뭐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시장님이 이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주세요. 이게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진 교수님 먼저 또 한번 예, 뭐, 최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동서대학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3주제의 두 번째 토론을 맡았고, 저는 이제 발표문만 읽고 토론을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명희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에 접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홍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돌과 같은 질문들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발전을 하고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적인 쟁점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걸림돌 같은 주장이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토론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통신 관련 업무자를 좀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시티, 에코 데이터 시티 여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법적 책임의 주체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법률행위의 책임에 있어서 주체는 민사적으로는 뭐 자연인 법인, 형사 책임 주체로는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민사상 법률 책임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해서 제조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형사 책임으로 좀 제한해서 보자면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책임은 뭐 자연인한테 물을 수 있고, 또는 뭐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과실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조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통신업체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게 좀 바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신업체의 뭔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인적으로 뭐 4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안에 있는 장치로 상황에 대한 제어 또는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이제 정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 시티에는 정보에 대한 뭐 분석, 수집, 처리,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 사태도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동 동선에 대해서 막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고,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까지 꼭 해야 돼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라는 보다 편리하고 보다 뭐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줘라라고 하는 그 목적 달성에 사람들이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적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나오는 관련 뭐 이동 정보라든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정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과감하다. 법적으로는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실 때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익 형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될 만한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뭔가가 있을 때 그 양보를 해라. 이건 예외다. 정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 시티라는 이유만으로 편리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양보하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뭐 물론 선택적 정보 수집 또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정보 수집, 사전 동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에서 배제하는 거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김용희 교수님께서 네, 네. 대답. 그 질문을 우선 이제 정보 관련해서는 두 분이 공통적인 그 내용을 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기업 참여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스마트 도시법에 스마트 도시법 그과 시행령에 기업을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시행령 같은 데 보면 통합관리위원회 할 때 기업들 좀 참여시키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스마트 도시법을 도시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할 때 그 참여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참여 뭐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촉진이나 조성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블록체인 규제 자유화 지역이라고도 부산 선포돼 있고 각 그 도시에 지금 자율주행차 시범주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주행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참여 안 합니다. 근데 참여하는 목적이 두 가지겠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에 이 시장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인 그 어떤 위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들 막 참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를 해서 이렇게 뭐 자유시장주의를 어기는 그건 아니고요. 그 참여가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관료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었고요.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라 참여시키도록 하라는 촉진 내지 권장의 개념에 우리 조례도 그렇고 스마트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게 제가 조문은 구체적인 조문은 뭐 이렇게 26조 8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스마트법 8조 시행령 26조 부산시 조례 뭐 그것도 23조 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런 그 관련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을 촉진한다는 것을 하고 스스로 참여하려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참여를 이제 보내서 막 그러는데 기회가 온다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예를 들어 뭐 해상 자율운항 뭐 이렇게 시스템을 하기 위한 뭐 이런 정책, 뭐 에코델타 시스템을 제때 이렇게 빨리 계획대로 실행되게 하는 이런 일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 그 공무원들이 월급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무원을 해봐서 압니다. 저도 대학교 재학 중에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근무를 해서 공무원들 나태한 공무원 감사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해봤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체질을 저 자신도 체질이라서 알아서 지금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공무원들을 하고 한 겁니다. 제가 연구비도 공무원들한테 받아냈고 과제도 공무원들하고 받아내고 제가 우리 선박사도 이제 열심히 하시면 제가 하여튼 부산 시내에서 있는 모든 연구기관 중에서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부산시하고 관련된 모든 연구기관 다 공동 연구를 해서 우리 학회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 박사님들 불러 모시고 국장들, 과장들, 심지어 실무자들까지 불러라 발표비 드리고 토론하게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장도 제가 잘 아는 우리 동아대 동료 교수고 뭐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 계속 불러다가 발표시키고 참여시키고 과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민이 다 참여하는 이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금 방법은 그겁니다. 이분들이 우리하고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우리가 서남정법대학 TV인견하고 공동 학술회 있을 때 공무원도 한번 모시고 가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번 모시고 가고 젊은 박사님들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반에 자꾸 어울리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해지면 알려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과제를 받게 된 큰 힘이 되었던 것도 그 4차 산업혁명 동료가 협회 그리고 국회 사개특위에 있는 의원 이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뭐 제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법대 교수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법대 교수 뭘 이런 걸 해 쳐다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 통신 관련 기업들한테 어떤 책임을 부여한다 이런 이제 그게 가능하겠느냐? 사실 통신사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이라는 핵심이 통신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이게 돌아다니는 휴대폰이 맞습니다. 휴대폰이 커가지고 사람 싣고 돌아다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통신기기입니다. 자율주행 그 선박이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선박은 무선으로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AI 컴퓨터가 움직여서 데이터를 송출하고 모든 중심에 디지털 통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논문을 주장할 때 통신사가 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구석구석자한테 개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형평에도 맞지 않고 가장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의 책임을 지우면요 이 사람들이 보험제도를 만들어야 되든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신 관련 기업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못 알고리즘 잘못에 충돌이 됐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교환하고 관리해주는 통신사가 주축이 돼서 사업도 자기네들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도 지게 하는 게 낫지. 그 일부 부품을 만들어낸 회사한테 책임지우겠습니까? 선박 소유주한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그 알고리즘의 일부를 프로그램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제주물 책임을 얘기할 때 어떤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뭐 원인을 잘 모를 때는 현대자동차 큰 회사가 크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 이런 원리처럼 이 사회에 정보 이런 건 네가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하는 원천이는 네가 책임져야 해줘야 이 사람들 솔루션을 찾지. 어떤 개체들한테 각자 법적 주체들한테 네가 그 책임을 내라 그러면 이 큰 시스템 속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아무도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통신 관련 기업을 특별히 그 책임의 주체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부산 에코시티 여기에서 이런 뭐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시행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시범 도시 6개를 정해가지고 미국은 텍사스주, 아리조나주 같이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도시에서 많이 먼저 하거든요. 컨테이너 고속도로에서 줄지어서 주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범도 어떤 체계적인 운송 시스템을 갖춘 큰 기업한테 내가 자율주행 한번 해봐라. 그게 자동차를 주고 또 도로 사정이 괜찮은데 너가 주에서 한번 해봐라. 어떤 사고가 나나. 그래서 시행착오를 해보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 기술이 나올 때 국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스마트 도시 중에서도 스크래치에서 아무것도 없는 큰 허벌판에서 시작하는 우리 부산이 기회가 된다는 거죠. 뭐 세종이나 이미 셋업되어 있는 도시에서 기존 자동차도 다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다니고 또 이 정보 통합 정보 시스템이 안 된 도로에서도 자동차가 다니고 통합 시스템 처음부터 인프라 구축할 때부터 돼 있는 도로에서 다니는 거하고 어느 쪽에서 시범 운행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장이 있을까 아는 거죠. 아는 거지만 어떤 부장이 생길지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한 도시 안에 이렇게 이제 격리된 지역에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도 극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절차를 우리 스마트 도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분, 스마트 도시에서 사는 분은 너무 편리하고 다 좋은데 당신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동의를 받아서 입주시키고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1차적으로 동의, 그 다음 것들이 정보라는 것이 모이면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 재생산되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용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인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익명 처리만 하면 개인정보 보호될 줄은 그거 99% 보호가 됩니다. 왜냐? 벌써 중국에서 지난번 홍콩에서 시위할 때 우리 선박사도 저번 논문 썼지만 이 동작 정보 분석 시스템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익명 처리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내가 마스크 가리고 이거 다 가려도 내 걸음걸이 보고 누군지 압니다. 이제는 AI가 빅데이터를 축적이 돼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내를 다니면서 뭐 일정한 구역에서 차를 타고 일정한 목적지로 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AI에 딥러닝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의 개인정보법은요 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는 그 보장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현실성을 인정하고 우리 법학에서 선언적인 규정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현실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과 못 지켜줄 수 있는 걸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지향하는 바는 좋지만 불가능한데 막 그거에 대해서 규제 위주로 가면 이게 이제 목적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 통해서 법학도 어찌 보면 그 어떤 규범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법학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법학을 좀 AI 지금 기본권에 대해서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헌법학자들도 지금 그 AI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해서 인격을 인정해야 되냐 마느냐는 연구를 이제 하듯이 이제 개인 정보에 관한 것도 개념적인 걸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스마트 시티에는 뭐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한 열 몇 가지에서 개인 정보라는 개념을 달리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스마트 시티에서도 개인 정보를 달리 정의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예. 뭐 무슨 법마다 다 달리 정의하고 스마트 도시법에서는 적어도 이동 정보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 동의하자.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이미 나와 있는 법들도 있는데 그 비교 형량에서 스마트 도시법이 스마트 조례가 특별히 위법하거나 어떤 이 형평을 무시한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충 뭐 정보 관련한 거, 기업 참여 관련한 거, 이 제안을 실천하는 대관 관계라든지 통신 관련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이렇게 과하게 좀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제언이고 이것은 많은 법학자분들이나 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합의가 있어야 결국 뭐 입법이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낼 것으로. 그런데 사실 입법이 되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 합의 자체가 여기도 했지만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지 않으면 도시도 좀 힘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플로우 쪽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 싶습니다. 특히 뭐 한국성급 같은 경우는 우리 에코시 에코 저쪽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시간이 뭐 예. 충분히 있는 5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벌써 30분 당겼는데 15분 정도 지금. 네. 저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스마트 시티 조례와 관련돼서 공간적인 범위가 예. 항만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 시티는 이제 8만 8천 헥타르인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그 중에서 한 인구 10,000명 정도 사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에코델타 시티 전체는 인구가 한 8만 명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있잖아요. 진해항에 가깝고 공항 앞으로 가덕이 되든지 국제화 도시 다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시의 면적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이런 그 중앙 이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통합되는 그게 되어지면요. 진해 여기 부산 여기 뭡니까 크루즈 공항 도심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UAM까지 날아다니는 게 그게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포동에서 그런 걸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섬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막 얽히고 설키고 이건 어찌 보면 그 산동네에서 참 도시 기능을 재생한다는 게 힘든 것처럼 신도시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코델타 시티는 그런 면에서 이 인구 800만이 있는 부울경 중심에 저런 학업 벌판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를 찾기 참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3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전체적인 걸 맞춰 뭐 토론자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3주제는 이렇게 하고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